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대미관세 재협상 부담에도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최근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에 주가에 활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자동차 섹터입니다. 어느덧 치고는 6월 말이 됐습니다. 관세 유예가 해제가 되는 7월 9일까지는 단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스멀스멀 그 전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국이 현재 이제 사전 협의를 좀 나누고 있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통상수장들과 지금 만나서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그리고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면세 중요성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소외받던 현대차가 오늘 모처럼 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자 이제 진짜 관세 협상 바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예가 마감되는 데까지는 딱 2주가 남았거든요. 보름이 남은 상태에서 현대차 주가가 오늘 올랐습니다. 좀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이 수급 정체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관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5월 데이터,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영향들이 5월 데이터에서도 확인됐고 6월 잠정 데이터에서도 일단 지역별에 대한 희비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5월 현대차 기아가 이 대미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5% 정도 감소됐던 부분들, 특히나 25%에 대한 관세 부분이 지난 4월에 일부 밀어내기 물량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수출 데이터가 좀 양호했던 흐름들과 좀 대비되는 데이터였고, 일단 6월 2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9.2%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역별 편차가 좀 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이 5월에 이어서 둔화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해당되는 관세 리스크가 저는 주가에 좀 상당한 선반영을 좀 했다고 봅니다.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까지 경신했던 과정 중에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 이 부분이 관세 관련된 영향도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련된 이익 개선 부분들은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될 때에 관련된 가치 반영이라든가 평가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여전히 14일 정도 남은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만약에 14일 안에 마무리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인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상무부의 발언도 있었죠. 네. 관세가 이 데드라인을 좀 넘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좀 유예 가능성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기간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인하율도를 좀 고려해 봤을 때 먼저 협상을 끝냈던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전액 유예를 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제를 일부 좀 수용을 했고 10% 정도의 관세부가 안에서 이제 협의를 좀 마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본도 유사한 흐름 안에서 전액 관세 유예보다는 관세 인하 관점에서에 대한 전략을 좀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점진적인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이 지수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가는 부분이라면 수급 공백을 좀 메우는 그리고 실질의 어떤 기저효과들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수급에 의한 어떤 상승세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은요, 지금 현대차가 어느 순간 관세 이슈가 확 올라온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뭔가 이퀄 관세가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관세 말고 좀 우리가 볼만한 이슈가 좀 있을까요? 현대차 안에서?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민감 섹터로 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이제 사이클상의 수혜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불경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불경기가 지속된 지도 꽤나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를 바꾼다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좀 좋아져야 바꾸지. 기존에 타던 차 굳이 지금 어려운 불경기에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경기를 좀 기대하는 이러한 매수세가 미리 보통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볼 때 아니 지금 뜬금없이 어떻게 자동차 종목이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보통 이제 돈들이 좀 더 빨리 반응합니다.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똑똑한 돈들, 스마트머니들이 미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사실 자동차에 대한 안 좋은 악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반영될 때쯤이면 시장이 정말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바닥치고 올라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사실 잘 안 보인다. 좋아질 만한 포인트가 좀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출 품목들, 우리나라 유명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마저도 연내에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본격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 인하 하긴 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는 관점으로 명확하게 이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경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현 구간 오늘 올랐던 걸 보고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관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야, 그래요? 관세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관세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다른 국가들을 좀 빗대어 보더라도.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좀 기조를 봐도 그런데 우리가 확답을 가지고 그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가지고 연준이랑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게 물가 충격 우려 때문에 네. 우리 금리 인하 빨리 못한다. 연준의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과한 액션을 취한다. 관세를 좀 과하게 부과한다. 그러면서 또 막 언쟁이 좀 오고 간다 이러면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중동 전쟁도 지금 합의 도출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유가 잡는 것만 해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제 관세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물가 충격을 준다. 저는 한 연말부터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과연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는 관세 정책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자동차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나가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당연히 또 탑픽 종목 받아봐야겠죠. 긍정적인 또 뷰를 들으니까 관심 종목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도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을 좀 했었고요. 예. 최근에 이 자동차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대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는 점.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의 사업 재편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룹 안에서 SI라든가 IT 소싱 업무를 좀 주력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최근 한 2개년간 SDV 전환 가속화에 따른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포지션이 30% 정도까지를 좀 유지하고 있고 올해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 35%를 좀 초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외형의 관점들이 점진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 그룹 내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역량들이 다각화되면서 그쵸. 점진적인 외형 가치를 좀 이루게 된다면 저는 최근에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이런 어떤 이 외형 확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이 추가적인 상승력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탑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창대 대표님 탑픽 종목이요? 네, 저도 현대오토에버랑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세요?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놀랬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차나 기아도 괜찮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현대 뭐 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을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순환 출자 구조가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뱀이 이제 꼬리를 문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얽고 설키게 이제 지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그 구조 안에서 좀 유리한 중요한 이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좀 특수성을 띠는데 이게 해운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HMM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증가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관세 혼란이 있고 나서 이제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 물량이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약속했던 배당 확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던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배당 확대가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부터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성향 자체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보호무역주의 기초 확대에 따라서 뭐 물류 서비스 중요성도 이제 부각될 거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15만 원 정도만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까지 들어보면서 우리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이야기, 한국전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예고가 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 원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국전력이 원전의 대장주가 되는 걸까요? 급부상하면서 한전 그룹주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SMR을 만드는 건설사들에게도 오늘 좀 시세가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국전력이 올라갔던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원전 밸류를 이제 한국전력이 챙겨간다는 건데 사실 이게 어제부터 받은 거지 그동안 한국전력이 원전 밸류를 받았다? 아무도 좀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전력으로 원전을 본다? 이거 좀 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유가가 내려가서 원가 부담이 덜 해갖고 한국전력이 이틀간 30% 넘게 올랐을까요?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한전요금 인상? 내년에는 어떨까? 당연히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한전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한국전력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수급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이슈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원전 섹터의 수급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보면 네. 시공과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확장 기조를 보였다는 차이점이 있었고 오늘 한국전력이 52주 고가, 주봉에서도 고가였고요. 이 부분이 2017년 10월 이후에서 7년 8개월 만에 장중 최고가를 좀 경신했다라고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한 6만 5천 원대가 좀 최고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한 7년, 한 거의 8년 가까이 된 주가의 수준들을 뛰어넘는 수급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좀 연속성 있는 부분들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됐나 과연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좀 있는데 대체로 봤을 때 이번 체코원전의 어떤 본계약 체결의 주체가 한수원이죠. 한수원은 즉 한국전력입니다. 그렇죠. 해당되는 데서는 시공과 설계라든가 향후의 어떤 운영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EPC 사업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는 오늘 증권사 전망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수급을 과하게 좀 이끄는 그런 형국으로 좀 이어졌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기조가 단기적으로 좀 반영되기보다는 2026년도 이후부터 점진적인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향후 5년에서 많게는 한 7년 정도 걸리는 어떤 시공기를 감안했을 때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국가에 관련된 어떤 매물 부담들이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는 관점.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 연속성은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사실상 한국전력의 가장 큰 주가의 어떤 정체 요인들이 일단 이 요금 체계에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작년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좀 인상을 했지만 사실상 이 가정용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부채 비율을 크게 좀 축소하지 못했던 부분. 여전히 200조가 넘는 부채 그리고 전체 480%에 해당되는 부채 비율들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재차 이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미래 기대치에 관련된 어떤 관점보다는 내재적인 부분에 관련된 해결 여부도 조금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서 좀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갈 종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 원전으로 좀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고리원전 1호 해체 승인에 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원전 해체랑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벤트가 딱 됐습니다. 세론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내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섹터가 이제 장기 상승 사이클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매년 올라가겠습니까?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도 나오고 떨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대시세를 보여주고 이 꺾이는 시점 있죠. 네. 이 꺾이는 시점에 이제 보통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대장주들이 가고 있던 것들이 쉬어가고 그 밑에 단에 후방 산업이라든지 뒷차순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는데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다음 기자재 엔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비 사업이 올라가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결국 조선이 많이 이제 생산이 돼야 정비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원전도 비슷합니다. 원전을 많이 생산해야 그다음 정비도 많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항상 있는데 순서상 그 뒷차순으로 움직이는 이런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해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예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전은 이제 한 차례 정도 쉬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와 여태 원전 저렇게 올라갔는데 나는 못 잡았어. 이제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잘 생각해 보셨다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뒷차순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올라가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 2차 파동, 3차 파동을 노리시면서 매수 전략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1차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1차 파동 이후에 1차 조정에서 잘 공략하시는 분들은 향후 또 몇 년 동안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차트다 보니까 손으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제 원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흐름보다는 뭔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파동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방향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뭐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횡보하다가 또 갈 것 같아요. 강세장. 네, 강세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근데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한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이 촉각을 곤두세워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는 그 명분 자체가 불경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 이제 불경기 그렇죠. 모멘텀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한번 이제 시장을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예. 근데 한번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서 분할 매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의 추후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라고 막 좋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또 유의해야 될 필요성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 네. 원전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신규 접근 내일부터 신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언제든지 고점에 관련된 부담 부분,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언제나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적 관점에서 굳이 지금 못 산다고 해서 뭐 내일 사야 된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네. 일단 이 조정폭 또는 이 낙폭이 좀 주는 어떤 구간까지 좀 기다리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유자도 지금 이 상방에 관련된 어떤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익절가를 좀 다소 높게 좀 책정하면서 이제 익절가를 좀 위협하는 구간에 비중 축소 대응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조정 시 좀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재편이 좀 돼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원전의 밸류체인에 좀 해당되고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시공, 설계 관련 종목들로 좀 세분화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지금부터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좀 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거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서요. 그럼요. 네.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통 이럴 때 그냥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소액으로 발 담그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그대로 날아가 버리면 빨리 수익 나서 좋은 거고 조정 나오면 비중 크게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발을 한번 담가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한전 KPS 눈여겨볼 만하다고 한전 생각합니다. KPS. 예, 그래서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후 원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국내외로 신규 원전 정비 수요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비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한전 KPS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뭐 루마니아 이제 체르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정비 물량도 한 3,5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 나게 되면 해체 사업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한전 KPS는 일단 목표가는 7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이야기 나와봤고요. 살짝 발만 담근다라고 이창대 대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월요일에도 좀 가져왔던 종목인데 한전기술을 역시나 지금 재차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죠. 네. 일단 해외 수주 성과라는 부분들 오늘 뭐 특히 원전주 수급 특징에서 확인됐던 시공 부분, 설계, 운영 이렇게 특화된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연속성을 좀 가져갔고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를 좀 보였는데 일단 원전 해체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설계 부분에 관련된 성과가 좀 반영되는 2026년도의 외형 확장 부분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최고가 기준에서 12만 3,100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로 좀 제시했던 12만 5천 원보다는 좀 상향해서 한 13만 원을 좀 상향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전 그룹주들 많이 나왔네요.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이거 오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도주들이요. 오늘 좀 어제부터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방산조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스테이블코인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이 주도 종목과 섹터들 왜 하락을 했는지 일단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지니어스 법안 미 하원에서 법안을 좀 조율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서클이 15%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서클이 지금 프리시장에서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한 6에서 7%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은행은 코인런에 대한 우려를 시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좀 쉬었고요. 조선과 방산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이후에 확실히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빼고 원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없었는데 이거 잠깐 쉬어갈 때 지금이 담아갈 찬스인가?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아까 쫙 봤습니다. 근데 저거 말고도 뭐 조정받는 종목들 섹터도 워낙 많아요. 네. 관심 있게 보는 쪽 있습니까? 저는 이제 원전은 뭐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조정 나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조정 하나 생각이 담아가야 들고요. 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나 조선은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네. 기회가 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주 자체가 여전히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을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조선 안에서도 우리가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 3사 안에서도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게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원유라든지 에너지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FLNG 사업이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불경기라서 그게 좀 많이 위축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호경기가 온다라고 하면 불경기 이후에 호경기 상황에서는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중공업의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동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은 좀 좋게 보는 섹터, 앞서 이제 이창대 대표가 원전과 조선 쪽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나는 이거는 또 따로 좋게 보는 게 있으십니까 좀? 저는 일단 최근에 수급 동향 기조를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수급을 좀 가져가지 못했다. 이게 소외대가 또 되어 있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있던 뭐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는 모습들이 지난 뭐 1월과 2월 데이터에 비해서는 뭐 수급이 좀 많이 정체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좀 구체화될 금리나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미국에서도 점도표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에서는 뭐 올해 뭐 연말까지 한 2회에 그쵸. 걸쳐서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선취매 전략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 반등을 좀 예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임상 성과라든가 하반기 학기 이벤트 관련된 개별적인 요인들을 특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너무 쉬어갔던 기질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변영희 대표님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지금 빠지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방산, 조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 좀 빠진 것, 지금 빠진 것 좀 쎄한데 느낌이 나는 쪽이 있습니까? 저는 석유, 정유 관련 종목들이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이 리스크 관점에서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에너지 쪽. 기대 관련된 관점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폭을 좀 이끌었지만 유가가 그를 좀 받쳐주지 못했죠. 네. 지금 2거래일간 유가가 다시금 좀 약세 전환 좀 했던 부분들,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의 관점에서도 이 유가의 어떤 연속성 부분들은 뭐 배럴당 95달러를 단기가 좀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이 조정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지연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방산주의 경우에는 지금 한 2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는데 네. 뭐 수주 성과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 매수의 기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방산에 한해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방산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이슈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그쵸. 불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되면서부터는 좀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네. 다른 섹터를 조금 더 이제 저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지금 담긴 너무 좋다. 두 분이 꼽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먼저 변영희 대표님 종목명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 정책 기대감들은 재차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이 부분 관점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오히려 그래요? 추가적인 좀 상승 여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 68,000원에서 상향 제시된 한 115,000원으로 다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8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마린 조선이군요. 솔루션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주 움직이고 나면은 그 이후에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뭐 정비 보수라든지 이런 쪽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에 매수세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블록딜 한 9.53%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 비율 자체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 이후에 8월 13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MSCI 이제 코리아 지수 편입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랠리를 한번 써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들어보면서 자, 현재 조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이창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